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의 30분 의원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시간 녹음한 녹음 음원이 날아갈까봐 불안해하는 의사를 눈앞에 보고 있는 황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송백수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장애에 시달리고 있겠지. 뭐가 불안해요 지금? 삶이 불안하죠. 왜? 왜? 불안장애 녹음을 하면서 요즘 왜 그런 불안장애 환자가 많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취업이 안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네,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투표를 해야 되나요? 왜 그러세요? 투표는 늘 하셔야 되는 거죠. 시즌2 12번째 이야기 2부 불안장애 치료. 불안장애는 약물 치료가 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물 아닌 비약물 치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비약물 치료도 매우 중요해요. 불안장애 종류에 따라서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그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아요. 예. 이 불안장애를 거의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황 약사가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적절한 비율을 해줬는데 그렇죠. 인지치료는 교육을 시키는 건데 세뇌. 교육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이고 쉬운 우리말로 세뇌, 브레인워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행동치료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송백수한테 하고 있는 뭘 하고 있지?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 하루 5시간씩 올바른 녹음? 약사용에 대한 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거나 그 세뇌 아니에요? 세뇌? 아니 고문이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교육하는 건 인지치료에서의 세뇌고 그렇지. 네, 그리고 술을 못 먹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술을 먹는데 가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술이 대사가 되지 않는 약을 물에 탄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행동치료가 되는 거죠. 아 그러게 잠깐만. 그런 약이 있어요? 다이설피람 하나. 갖다 드릴까? 아캄프로세이트나 그런 뭐. 약이 있어요 진짜? 예, 술 먹으면은 대사를 안 불쾌한 되게 해서 기분을 느끼게 해서 그런 마치- 약을 왜 만든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어, 만들었다고. 그랬어. 당신 때문에. 왜 만드는 거야? 술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치료하려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이런 거라고 왜 제3자처럼 말해요? 난 아니거든.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꼭 이런다 이러고 이제 미친 끌려와. 사람이 자기 미쳤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지. 자, 그래서 행동치료가 아까 고문이라고 했는데 행동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웃긴 건데 뭐 개가 무섭다. 그럴 수 개가 있죠. 무서우면 개를 애기 강아지 기원에. 강아지부터 접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동물이 무서워도 아가 동물들은 맞아. 그래도 좀 덜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아기 때부터 개나 고양이를 접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단계적 노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 퍼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게 저는 효과를 본 게 저희 그 병원에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렇지. 고양이들이 있는데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이제 이사회 저희는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매달 열려요. 네. 매달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분 중에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회의를 하다가 고양이가 다가오면 책상 위로 막 올라가세요. 고양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분이 개를 무서워하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면 개가 못 따라오니까 학습을 한 거잖아. 아, 그렇지. 근데 고양이를 올라가거든. 따라서. 고양이 더 잘 올라가지. 그래서 그분이 근데 이사를 오래 하셔갖고 이사회를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거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네. 고양이가 와서 고양이는 되게 인사를 다리에다 대고 머리를 쓱 밀거든요. 나한테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네. 별로 친하지 않나 보다.
친해지고 싶지 않나 보다. 고양이도 포비아가 있을 수 있잖아. 저도 걔네들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고양이가 그분 다리에 이렇게 머리를 쓱 부비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하고 본인도 나도 몰랐는 거야. 모르는 사이에.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 치료라는 게 뭐 단계적 노출도 있고 홍수법이라 그래갖고 싫어하는 걸 한꺼번에 왕창 두들겨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분은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 포비아가 없어진 거예요. 책상으로 도망다니면서 없어진 거예요. 책상 위로 도망다니는 게 어느 날인가부터 좀 없어지고 이분은 도움이 됐던 게 이사회라는 자리가 그래도 와야 되는 자리야. 어쩔 수 없고 회피할 수 약간의 없는 서로 상황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데 본인이 책상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좀 과잉 그치. 행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창피하지. 조금 행동이 수정이 되면서 나중에는 고양이 자체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오시면 고양이랑 인사를 하세요. 이게 네. 행동 치료다. 이게 바로 행동 치료입니다. 고양이가 고문을 한 거죠. 고양이를 그렇죠. 치워주면 되는데 고양이 안 안 치워주는 치워주는 거야. 계속 들이댄 맞아. 거지. 그렇지. 단계별로 하나씩. 거기 고양이 많잖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바둑이 지나가면 순이가 오고 순이랑 복실이 오고. 끝이 없어.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행동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행동 치료를 엉뚱하게 잘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뭐요? 애가 뭐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단계적 노출이랍시고 맞아. 조금씩 경직 경제가 섭취. 먹이고 그게 면역 치료인데요. 면역 치료가 뭐냐면 실제로 알러지가 심한 분들한테 그 면역원, 그러니까 알러젠이라 그래서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거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 치료처럼 체계적 탈감작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감작이라는 게 그런 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감작이라고 한다면 탈감작은 예민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덤덤해지게 만드는 그렇지. 과정인데 그게 면역 치료에서 잘못되면 이거를 알러지를 이거를 계속 먹으면 괜찮아라고 해서 되게 알러지가 심한 친구한테 예를 들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심한데 그러면 복숭아를 조금씩 먹여본다 이런 시도를 떠나서 괜찮아 먹어 하면서 이렇게 한 방에 팍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다 애를 잡죠. 그러다 안 좋은 복숭아 거예요? 알러지가 그 면역에 심각한 이상 플러스 복숭아 포비아. 복숭아 포비아 할머니 포비아 생기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복숭아 이게 전문의가 환자한테 탈감작을 하면 괜찮은데 네. 꼭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다거나 아. 애엄마가 애한테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한 이게 짓 좀 하지 마세요, 그 제발. 면역요법으로 탈감작할 때요. 그거는 굉장히 계획된 양으로 모니터링 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하셨다가 알러지 반응 세게 오면 애 정말 잘못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뭐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천도 복숭아는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시도하지 마시고요. 천도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개들이면 그거는- 이렇게 치는 거야. 그 알러지의 면역요법은 신체적인 어떤 탈감작이라면 정신과적인 행동치료는 이 심리적인 탈감작을 아이고.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네. 부상선수 재활훈련할 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랑 물리치료사 붙어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하면서 조금씩. 그 중간에 뭐 식사 조절이나 스트레칭 같은 걸로 풀어주는 것까지 계속 병행하는 거 이게 다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요는 이제 함부로 본인이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면 이제 행동치료가 아니라 고문이 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탈감작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뭐 호흡법이라든지 네. 뭐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완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시키거든요. 아까 말한 그 재활치료랑 똑같은 네.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요즘에 거의 이제 트렌드처럼 가장 메인 치료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뭐 집단으로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사회불안장애처럼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은 그룹으로다가 네, 그런 분들끼리 모아서 네, 맞아. 같이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 그건 과정을 만들 수 있죠. 왠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네. 송백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 아까 약물에 뭐 항우울제, 항불안제, 뭐 네. 신경안정제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불안장애잖아요. 네. 그럼 무슨 약을 쓸 것 같아요? 자, 1번 항불안제, 네. 2번 항우울제, 3번 수면제, 4번 항불안제. 항불안제가 그 있었잖아요. 항불안제가 거기에.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그렇지.
이게 항불안제 불안장이니까 항불안제를 쓰겠군요 하면은 네.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당연하지. 당연하잖아요. 1대1 불안정이니까 대응이잖아요. 항불안정일 써야지. 그렇죠. 그리고 네. 고전적으로는 그렇게 썼어요. 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안 그런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천지가 개벽했는데 말이야. 아직도 웃기는 게 항우울제라고 부르는 약들이 아까 네. 말한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PTSD 여기 전부 1차 메인 약들이에요. 네. 이 항우울제가 우울제가요? 네네. 근데 뭐 양극성 장애에서는 정신병 약을 또 1차로 쓰니까 쌤쌤이죠. 뭐. 돌려막기인가? 그 정신과 약물들은 대부분 같은 약 다른 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우울증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오늘 이 내용 하려고 네. 그 방송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정신과 약물이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아니 뭐 아까 말한 그런 항불안제 쓰기는 써요. 그렇죠. 이제 불안 증상이 매우 심 아까 뭐 발작 같은 거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항우울제가 이게 약을 땡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최소 2주 뭐 일주일에서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오늘 먹으면 나타나는데. 뭐 6시간 후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차곡차곡 올라가 한 2주 지나야 그때부터 그 불안이나 우울을 제압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2주 동안은 아까 말한 그 불안제를 같이 그러니까 보조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요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 환우에 있고 막 이럴 수 있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정신과를 가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막 자기들끼리 너는 요새 뭐 먹니? 나는 자낙스랑 프로장 먹는다. 너도 프로장 먹니? 뭐 이러면서 나는 렉사프로가 좋다고 그래서 먹고 있다. 뭐 이러면서 약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근데 저는 한 일면에서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리낌 없이 접하게 되는 문화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정보를 공유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정신과 약은 병리도 그렇고 약리도 그렇고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이 와서 제가 프로작을 먹고 있는데 렉사프로가 더 좋다고 하던데 혹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타이레놀이랑 분들이 있어요. 부르펜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 뭐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자이프렉산 먹던 사람이 오늘 아빌리파이를 먹을 수 있냐 그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신과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했던 거를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바꿀 때에는 꼭 처방을 해준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좀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꿀 때 먹던 약을 점점 줄이면서 그 다음에 먹을 약을 점점 올려가지고 이거 교차되게 해서 막 1주, 2주 약마다 어떤 건 1주, 어떤 건 2주 뭐 약마다 다 틀려요. 갈아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레놀을 에드빌로 바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렇지. 문제라서 네. 그거를 환자 수준에서 환자들끼리 교류한 정보로 야 그럼 약 한번 바꿔 먹어볼까? 사람 잡습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리고 실제로 불안 증상을 즉석에서 꺼주는 약들을 항불안제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불을 꺼주는 약이 항불안제라고 하면 불이 안 나게 해주는 약이 항우울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불을 꺼주는 약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항불안제들의 처방을 하면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뭔가요? 라고 얘기할 때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너무 잘 듣는 게 부작용입니다. 그게 뭐 부작용이? 아니요. 너무 잘 듣기 때문에 계속 이걸 찾게 되잖아요. 그게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그게 의존성입니다. 약물 의존이 된다.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의존해서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상황이 거꾸로 오게 되는 그럴 정도로 약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효과가 탁월한 약은 부작용도 탁월하다. 그래서 이 약은 사실 빨리 끊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아, 이 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좀 빨리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또 항불안제가 신체적인 부작용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약을 그냥 그 불안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평생 고생하느니 이 약을 그냥 계속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처방해서 그냥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방을 그냥 믿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뭐 부작용이 탁월하다 그랬는데 이 약이 진정이니까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제 효과가 무차별적으로 5만 개 다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혼돈, 파괴, 망각 수준이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노인분들한테 특히 문제가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뭐 딱히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랑 운동 기능이 저하됐을 때 젊은 사람은 그냥 좀 눌린 듯한 느낌으로 끝나는데 노인분들은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낙상, 골절 그때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항상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고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한테 반할 처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반씩 잘라서 이제 주라고. 근데 이제 이런 류 약들 중에 데파스라는 약이 그쵸. 있거든요. 데파스를 하도 반할 많이 쪼개서 내는데 이게 약이 할선으로 반 쪼개기 시켜 좀 어렵게 통통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도 클레임이 많이 돼가지고 그 2분의 1 용량으로 새로 약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또 반을로 처방을 내는 거야. 아이고. 다시 또 잘 붙여야 돼요? 정신과 약물들은 노인분들에게 반할 처방이 좀 많아요. 수면제도 사실은 반할 처방이 용량 많고. 조절을 네. 좀 세밀하게 하는 편이라서 네. 또 단계별로 조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반할 이런 게 많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숫자를 다 카운팅해두고 이걸 약사 감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기습 점검을 한다거나 정기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숫자 틀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마약이 유통된 거군요. 4분의 1T라도 네, 4분의 1 조각이라도 없어지면 안 돼. 물론 향정은 마약만큼 타이트하게 하진 않는데 야 조금 잃어버려도 뭐 손실률 이런 거로 보정을 해주긴 하는데 마약 같은 경우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맞아요. 그걸 사고라고 불러요. 액상 마약은 CC 단위로 막 진짜 아까 뭐 앰플 몇 개. 포크랄 이런 거 아까 네. 말한 것도 시럽 같은 거 붓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인정 못함. 그럼 어떻게 칼같이 어떻게 줘요? 칼같이 어떻게 해야죠. 혹시 진짜 과학 실험하듯이 정말 정밀하게 스포이드를 스포이드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어떻게 애기들 주니까 시린지에다가 그쵸. 뽑아서 주사기. 주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거는 저희 업자들 얘기고 네. 그러니까 항불안제는 아까 말한 뭐 그런 탁월한 효과, 탁월한 부작용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1차라기보다는 2차나 3차 정도로 그 항우울제 안 들으면은 다음에 써보는 약 내지 짧게 뭐 보조적으로 쓰는 약 그 정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항불안제가 그 정신과 아닌 그냥 일반적인 내과나 다른 로컬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뭐 소화기 내과에서도 쓴다 그랬고 신경과에서도 많이 쓸 거고 전방위적으로 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항불안제가 조금 그 뭐라 반감기가 짧은 약들이 있고 긴 약들이 있는데 반감기 짧은 약들은 잠깐 쓰고 웬만하면 장기 사용을 할 때는 반감기 긴 약들로 갈아타면서 반감기라는 게 약이 몸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 뭐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반감기가 짧은 약물일수록 의존이 심해져서 담배가 반감기가 엄청 짧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로 다음 담배를 피고 몸속에서 강렬한 효과를 그러니까 강렬한 맛을 보여준 다음에 확 떠나가 버린 여인 같은 거야. 그게 계속 의존이 되게 갈망 많이 돼요. 크레이빙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여자가 더 안 잊혀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잊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제일 이쁜 여자, 제일 매력적인 여자는 오늘 처음 본 여자다. 뭐 정확히 말하면 오늘 처음 본 예쁜 여자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딱 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저게. 그래서 반감기가 좀 긴 약물들을 웬만하면 쓰려고 해요. 의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항우울제 쪽으로 웬만하면 갈아타려고 하고. 근데 아무래도 내과나 다른 과 쪽에서 항불안제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새는 전체적으로 항불안제 사용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게 단가도 싸고 네. 효과도 탁월하고 효과가 짧은 정말 기간 좋거든. 쓰기엔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 안 되는 분들 이거 먹으면 진짜 단방에 거의 좋아지거든요. 네. 음. 근데 오히려 불안장애에서는 메인에서 밀려났다. 그런 이유로 정말 오래 써야 되는 상태가 될 때는 그렇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범불안 장애 같이 계속 불안한데 잠깐 괜찮고 약을 또 떨어지면 또 약효가 불안하고. 떨어지면 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계속 자주 여기저기서 나니까 그때마다 불을 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우울제처럼 차라리 불을 안 나게 안정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약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항우울제도 종류가 사실 다양하죠. 이 항우울제도 이제 업자용으로 말하면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뭘 건드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뭐 이제 약자로 저희 시험 칠 때는 못 빠지게 외웠을 텐데 SSRI, 내 세상에 SNRI 이거를 요새 뭐 환자분들이 어쩌면서 SSRI란 단어를 알아요. SSRI까지는 알더라고. 어디서 들어봤어.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모르는데 SNRI, SARI, NDRI, TCA, TCA, 마오I, 마오이니비터, NASSA 이러면은 무슨 암호분들 무슨 EPL 팀 이름 같죠. 그러네요. 근데 SSRI가 워낙에 요새 잘 알려진 게 우울증이랑 불안장애에 많이 쓰이는데 우울증이랑 불안장애가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고 프로작이라는 약이 나온 이후로 SSRI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프로작이 블록버스터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진짜 저번에 뭐 행복해지게 하는 우울증 맞다. 약 얘기했잖아요. 수돗물에 타자는. 예, 수돗물에 수돗물에 타도 뭐 지금은 단가가 맞겠다. 가격이 많이 싸져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상수도에서 만들어져서 하수도로 버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생성돼서 버려지는 게 계속 생기니까 이 약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버려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고여 있는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지금 이 우울증하고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로토닌이 그거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엄청 다양한 곳에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특히 뭐 장 쪽에도 많아가지고 이게 필연적으로 이 약을 먹으면은 구토나 설사나 뭐 이런 속쓰림 그냥 약 먹고 속쓰리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게 초기에 좀 생겨요. 메스꺼운 증상이 좀 많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또 프로작 같은 경우가 특히 좀 그런데 이게 중추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반동이라고 뭐 파라독시칼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되레 막 흥분되고 불안하고 잠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작은 보통 정신과 약물 자기 전에 많이 먹는데 아침에 프로작은 아침에 먹어요. 네. 프로작이 특히 그래요. 네. 반면에 뭐 요즘 인기는 없는 약인데 뭐 GSK 건데 팍실 이런 거는 되레 진정작용이 세가지고 얘는 무조건 저녁에 먹으라고 하고 렉사프로 이런 것도 저녁에 먹죠. 네. 다른 약 그러니까 이게 약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떤 약은 아침에 먹으라고 했고 뭐 어떤 약은 또 어떤 약은 다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렉사프로는 뭐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항우울제 그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뭐 아까 말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라든가 2주 있어야 땡기니까 2주 동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병원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기능 장애 얘기 같은 것도 좀 있죠. 사정지연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정지연은 좋은 거 아니에요? 성백수 그쪽이었어? 얼리 온셋 그쪽이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살 경향이 높아진다거나 뭐 다른 약하고 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사항인데 그거 말고도 세부적인 약마다 다 조금씩 다른 뭔가가 있어서 심지어 저희가 왜 적응증이란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약마다 그 듣는 적응증 아까 불안장애 종류가 많다 했잖아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이러고 그 종류가 다 다른 게 듣는 게 각각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프라벨 처방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신에 써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명서를 펴보면은 야 나는 범불안장애라는데 범불안장애라고 안 적혀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작은 이 계열 약 중에 먼저 히트가 된 약이고 그렇죠. 먼저 시장에 쫙 깔린 약이고 오프라벨 연구가 제일 많이 된 약이에요. 여기저기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미 의사들이 오프라벨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 적응증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개발선 일라이 릴리가 별로 안 한 편이고요. 그에 비해 후발주자 뭐 팍실, 졸로푸트, 뭐 파이자 졸로푸트는 되레 그쪽에 처음부터 그렇죠. 타겟이 불안장애였던 후발주자는 거야. 받으면 도움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우울증 시장은 벌써 제가 다 먹어버렸으니 그렇지. 내가 마켓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치고 들어가야 되니 적응증이 불안장애 쪽으로 메인 적응증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불안장애는 얘가 탁월하고 뭐 먼저 나온 약을 못 쓰는 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설명서만 읽어보면은 그 맞다. 사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프로작은 그거에 대한 용도가 안 적혀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업자 중에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업자 말고 전문 업자들이나 세세하게 외우고 다니는 건데 그걸 환자 수준에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같은 약 다른 용도, 오프라벨 처방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송백수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인지치료 잘 되고 있나요? 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SSRI는 또 그나마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말고도 또 있거든요. SNRI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어쩌고 하는 건데 네. 이펙사, 뭐 익셀, 익셀, 신발타. 신발타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번 신경병증성 통증에 적응증 받은 게 있다고. 근데 얘는 이제 부작용 프로파일 다 똑같은데 혈압이 올라요. 이 약 먹으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성 우울 장애 있는 사람이 고혈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혈압 환자 같으면은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신과만 가서 또 고혈압 얘기 안 하고 이러면은 이야기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썼다가 띵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나중에 내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맘튼튼 의원에 의료 장비가 거의 없는데 혈압계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네. 이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과는 우리가 말한 그 객관적으로 수치를 재는 그런 거가 많이 필요 없는 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바이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왜 금연 관련 얘기하면서 웰부트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금연 얘기 다시 한번 나중에 해야 되긴 금연은 하겠는데.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웰부트린은 원래 항우울제. 네, 원래 항우울제였고 담배값 올라서 우울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요. 금연 용도로 적응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왜 성기능장애 사정지연 얘기했잖아요. 그 경우에 SSRI 대신에 바꿔볼 수 있는 게 지금 말한 웰부트린이랑 그걸 왜 바꾸지?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이 그 성관계나 그런 걸 못하면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좋대잖아요. 그 사정 지연이. 사정이 지연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당신 같은 얼리원셋 환자나 그렇고 보통 사람한테는 그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더 이상 자세한 상황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알겠습니다. 네. 사정 지연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총각한테 무슨 원래 총각이 더 많이 한다고 했죠 내가. 유부남 유부녀보다. 총각도 총각 나름이죠. 예. 그리고 지금 말한 게 거의 메인으로 쓰이는 약들이고 네. 이제 그거 말고는 거의 2차적으로 쓰는 약들이거든요. 뭐 트라조돈, 네파조돈 뭐 이런 것도 거의 이런 환자들 잠 안 올 때 쓴다거나 그렇죠. 안 들을 때 쓴다거나 그런 게 많고 에트라빌, 뭐 클로미프라민 이런 것도 얘들은 또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입이 마르고 왜 눈이 흐려지고 뭐 이런 부작용 있거든요. 그 콧물 나올 때 먹는 약들 부작용이랑 비슷한. 그거랑 비슷한데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별로 안 써요. 네. TCA라는 게 3환계 항우울제라고 그냥 쉽게 말해 옛날에 쓰던 오래된 낡은 항우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통을 자랑하는. 네. 아무튼 지금은 항불안제 용도로는 메인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냥 써보고 안 되면 돌려막고 보통 정신과약은 그런 식으로 쓰니까 이거 써보고 안 되면 용량 늘리거나 같은 거에서 딴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딴 거 하나 더 붙여보거나 저걸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약을 바꿔가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오래 다니는 환자분 약 보면은 약이 엄청 많아요. 뭐 나중에 만성적으로 질환이 진행되면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폴리파마시라고 약 여러 가지 쓰는 게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신과는 대놓고 그런 과예요. 처음부터. 약을 워낙에 그 혼합요법이 좀 더 주된
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의 여러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썼을 때 좀 복합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뭐 3가지 이상 약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요즘 새로 나온 계열 약물들은 단독요법으로 써보는 네.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약 잘 모르는 업자들 뭐 약국하는 정신과 약 모르는 약사들이 뭐 소위 하나만 걸려라 요법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뭐 다 뭐 약을 써본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바보들이 좀 있어. 그건 아니죠. 근데 다른 과는 몰라도 정신과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진짜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안 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의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공황장애가 있을 때 우울증을 동반한다거나 수면장애가 있을 때 다른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처방 자체가 복합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약 모양 식별이나 약품 정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달로 단위로 분석해보고 불편해 하시면은 좀 곤란하다. 이거는 그 정신과 선생님 임상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고 그 기술이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경우도 많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라 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나노 단위의 정보로 쪼개서 프로로 불편하실 필요는 없다. 네, 특히 정신과 약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네. 해석할 때는 그 잘못된 왜곡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엄청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제 황 약사가 내용을 좀 더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원고가 네. 이 강약 중강약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스터디하는 친구들을 설명해 주려고 어쩐지 업자용으로 원고를 빨리 처음에 쓰더라. 준비한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30분 만에 5개를 다 4개인가를 써냈지. 참, 네. 여튼 정신과 약물 치료에서 지금 방금 황 약사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약을 받으면 약을 먹는 것 자체도 꺼려지는데 이렇게 많이 주다니 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처방전이 약국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또 이제 원내에서 처방이 병원 돼서 안에서 주거나 정신과 네. 의원 중에는 의원 안에서 그렇죠. 그냥 의사가 직접 약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약 이름을 잘 모르고 먹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뭐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의 정신과 약물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실제 효과 면에서도 탁월해진 것들이 많고 혼합요법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믿고 드셔라라는 거랑 두 번째는 정신과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거나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다른 거를 약들에 비해서 네. 정신과 약이 특히 심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약을 잘못 줄였을 때 그것의 반동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의사와 합의하에서 줄여나가거나 다른 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끊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 패턴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임의로 끊었을 때 뭐 금단이란 말도 쓰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이랑 반동이랑 금단이랑 이게 약동학적으로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발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 거야. 그치. 다시 원상태로 빼기 된 거고요. 아이고. 반동이라는 거는 처음 치료했을 때 그 증상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는데 약을 끊으니까 그게 I'm back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돼서 I'm back을 한 거야. 요요가 심하게 온 거네요. 네, 요요가 뭐. 더 심하게 온 거지. 120% 그 요새 왜 버전. 스카이 아임백 박기웅이 업그레이드된 CF로 선정을 하잖아요. 반동입니다 그게. 금단이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끊었는데 네. 새로운 증상이나 징후가 또 생겨난 거야. 기존에 없었던 게요. 네. 그동안 치료를 하면서 정신과 약물 치료하면서 신경생리학적으로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변화에 약을 끊은 것 때문에 없던 게 갑자기 금단의 창조술 같은 거죠 일종의. 창조 경제네. 창조 경제가 금단의 창조술이지. 새로운 증상을 창조해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을 절대 임의적으로 조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매우 여기서의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뭐 흔히 이거 빼고 먹으면 안 돼요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데 솔직히 뭐
뭐랄까 또 진통제 먹으면서 소화제 같은 거 뭐 하나 빼고 이런 거는 뭐 이해는 하겠어요. 알 너무 커서 못 먹겠다. 뭐 알비스디 같은 특정 회사 제품을 언급했는데 그렇게 뭐 알약이 너무 커서 못 삼키겠다 이런 건 이해가 가거든요. 정신과 약은 다른 과는 몰라도 정신과 약은 그거 아닙니다. 클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아예 나달 왜 약을 뭐 4개나 5개를 같이 묶어주면 약 이름 각각 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빼고 먹을까봐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 목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거죠, 일부러. 만약에 의사한테 이거 좀 빼고 먹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의사가 쿨하게 그러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 양반 나한테 필요 없는 약을 줬는데 내가 빼고 싶어 하니까 빼는 거 이게 아니고요. 의사가 판단했을 때 저 약은 조절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다가 괜찮아졌으면 안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지 필요 없는 약이니까 뭐 필요 없는 약인데 내가 뭐 돈벌이에 필요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지는 않다. 자, 일단은 그 약물 치료와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고 내가 받은 약을 네이버에 물어봐서 이 약이 내가 과연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지식인과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특수성 때문에 아예 이것만 다루는 뭐 전문 약국 스페셜한 이것만 취급하는 약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병원 안에서 처리한다거나 이 과는 공식적으로 그게 허용이 돼 있는 과거든요. 웬만한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일선 약국에서 정신과 약물에 특별한 경험을 가진 약사를 만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다 정신과 병원 안에 계신가? 정신과 병원 안에서도 잘 안 그래요. 그냥 그분들은 마약 관리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지 정신과 약물 치료의 어떤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병원 약사의 전문 약사 분과에도 정신과 관련된 건 아예 없거든요. 그런 건 아예 없으니까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나 아까 말했던 뭐 이런 약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육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약물 치료 계획 변경에 대해 뭐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전적으로 정신과 의사랑만 상담하셔야 그렇죠. 돼요. 아무리 뭐 약은 약사에게라 그러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 약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더 잘한다. 아니 의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교육 환경 하에서는 같은 약 다른 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아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약국에 가서 정보를 적합하게 취득을 하시려면 내가 받은 진단이랑 내가 받았던 치료 다 까고 얘기해도 이게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못 하시잖아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정신과 의원 안에서나 그 뭐 종합병원 안에서 받으셨으면 종합병원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지 정보 취득은 인터넷뿐 아니라 전문가도 그쪽 관련된 사람 아니고는 혼동된 정보, 뭐 잘못 받아들여질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과 진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저희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중복 처방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워닝이 뜨기는 하지만 뭐 약 처방을 받을 때 제가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확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정확한 치료 계획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불안장애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여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듣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것과 요새는 약물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 완치율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에 대한 기준이 근데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 치료이기는 한데 다른 정신과 약물 치료에 비하면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와 신뢰를 쌓은 관계에서 어떤 약을 주든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이 되면 의사에게 물어보고 이 경우는 의사도 연남동이 아니라 이제 이태원으로 가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사하고 상호적으로 치료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1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한 호전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것 같이 그런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얘기를 송백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 약물 오남용 건에 우리 저 그 북핵 전문가 초빙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남용 좋습니다. 주제로는 한번 오고 네. 싶다고 하셨거든요. 도핑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요? 도핑 또 해야 되나? 안 그래도 UFC에 도핑 큰 거 하나 터져가지고 그분이 뭐 본인이 마크 헌트 닮았다고 뭐 알려주신 분인데 뭐 누군지 모르겠네. 인터넷 검색해보면 외모가 나와요. 그 뭐 여튼 그런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얘기를 방송 하고. 듣고 계신다면 나올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